네, 지금부터 제6회 화요 실사구시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대진여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 천문 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실은 박식하시고 또 이 오늘 주제인 칼 세이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오늘 어렵사리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학적으로는 우주적 세계관을 누구나 다 가지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세히 하시겠지만 우주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허무해질 수도 있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로 위대하고 창조적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관점을 갖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이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 속에 생기는 새로운 여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밥을 먹을 때 밥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렵사리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가 9시까지 짧게 하니만큼 우리 이명현 교수님 명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빅히스토리 코스모스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명현 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현 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천문 기상학을 공부하시고 네덜란드 흐로닝엔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와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CAT 코리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빅히스토리, 별 해는 밤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명현 강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저도 막 정신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요약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제 또래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1980년이면 지금부터 뭐 35년 전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13부작 다큐멘터리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첫 화면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13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고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여기 있는 뭐 학생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그런 어떤 세상을 접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마침 1980년이 또 어떤 때였냐면 보이저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 아세요? 네, 그게 1977년에 발사가 되어서 1980년 무렵에 목성의 사진들을 막 찍어서 전송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80년 당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때 막 우리에게 정말 처음으로 탐사선이 목성에 접근을 해서 근접해서 목성의
사진들 전송을 하고 그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체 우주에서 그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목성에서도 고리가 발견되면서 이게 하나와 둘 사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두 번째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과학자들은 하나, 둘 그리고는 여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성에도 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천왕성에도 태가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해왕성에도 태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 같이 아주 거대한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천체들은 전부 고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그 형성 이론에서 반드시 그 구축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화성은 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가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 달이 있거든요. 푸석푸석하고 조그만 달이 2개가 있는데 그게 그 얼마 있으면 깨질 거라 그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얼마 있으면이라는 게 우주적인 시간이니까 꽤 긴 시간이겠지만 깨져서 화성 주위에도 고리가 생길 거라고 천문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코스모스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는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와 책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랄까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이분이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 돌아가신 지가 이제 19년이고 내년이 20주기가 돼요. 1996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내년 20주기가 되어서 마침 우리나라에서 그 칼 세이건 이분이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그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쓰신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미처 우리나라에 안 된 책들도 지금 번역이 다 끝나서 내년에 이제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내년 아마 가을 무렵에 이분이 쓰셨던 그 책을 번역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 전집을 낼 계획이 있어요. 20주년을 맞춰서. 제가 그 한 가지 작업을 거의 덧붙이게 되는데요. 왜 그 뭐 피아노 치거나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같은 거를 전곡을 치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칼 세이건이란 분의 그 대중서적들 또 박사기 논문들 무슨 아티클 이런 거를 전부 다 읽고 해설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전집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 접근할 때는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들 접근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 기회에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좀 입체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칼 세이건의 3번째 부인입니다. 네. 네, 세 번째 부인이자 미망인이시고요. 지금 살아계신데, 칼 세이건은 16살 때 대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월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대학교에 또 월반을 해서 들어온 천재 소녀가 있었어요.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아마 여기 생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생 진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뭐 진화 그런 그 진화 이론을 밝히신 분인데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천재 소녀가 있었어요. 두 분이 캠퍼스 커플로 결혼을 해요.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또 두 번째 어떤 아티스트랑 결혼을 했다 또 이혼을 하고 그 이 앤 드류안이라고 하는 이분과 결혼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앤 드류안은 원래 그 콜롬비아 대학교를 다니다가 뉴욕에서 그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그 소설가 또 편집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칼 세이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칼 세이건이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있고 그렇다면 그 칼 세이건을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그 만들어가는 기획자라고는 할까요? 그 프로듀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이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1980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칼 세이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코넬 대학교를 2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그냥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냥 그 어떤 대중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기획을 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굉장히 유능한 프로듀서들도 그 영입을 하고 그 작곡가도 영입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신 분이 이 앤드류 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코스모스가 칼 세이건의 단독 저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 두 분의 그 공동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큐멘터리는 특히나 그 스크립트를 전부 다 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칼 세이건과 이 앤드류안은 뭐 연인이기도 하고 이제 부부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동지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2008년에 오셨을 때 그 제가 그때 기자 인터뷰 그 간담회 통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기도 했는데 여기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죠. 칼 세이건의 그 마지막 자녀예요. 5명의 아들을 이제 3명의 부인에게서 뒀는데 1991년생이고 이제 아마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요. 아마 내년에 20주기를 맞아서 또 한 번 오시게 될 텐데 이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이제 그 칼 세이건의 이제 오늘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그 칼 세이건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칼 세이건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칼 세이건과 이제 앤드류안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신념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급하고 그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먼저 나오고 책이 나왔어요. 그 다큐멘터리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책도 1980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판이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칼 사강이라는 그 저자 이름으로 나오고요. 물론 이 책은 그 해적판입니다. 이렇게 그 허가를 정식으로 얻지 않고 저 당시에는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그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강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류 작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하던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칼 세이건의 이름을 칼 사강이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그 번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출판사를 옮겨가면서 이 서광훈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기자를 하시고 과학 저술도 하시던 분의 책으로 번역을 하셨고 그 돌아가신 천문학자 조경철 박사님이 감수를 하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번역이 돼 저도 저 책으로 읽었고요. 아마 제 또래나 여러분 그 여기 학생분들 부모님 또래들은 아마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 판본으로 아마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권 보여드리는 게 강의 끝 무렵에 그 요즘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코스모스 책하고 이 책의 그 번역에 대한 뭐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홍승수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라서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도 뭐 한 5, 6년이 걸렸고요. 이 서문에도 밝히셨지만 당신이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천문학자니까 이 코스모스 책은 천문학뿐 아니라 뭐 고생물학, 뭐 문학, 철학,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고생물학자를 만나서 물어보고 이런 굉장히 끈질긴 작업을 통해서 번역을 하셔서 이 책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책은 이 책이 될 겁니다. 그 혹시 이 만화책인데요. 일본 만화책입니다. 번역이 8권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왕관이 되어 있는데 이 트윈스피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한 소녀의 성장기를 그 다루는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게 근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 어떤 일본이 배경이고요. 어떤 소녀가 그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그 이제 우주 비행 학교를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결국은 우주 비행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뭐 상상하실 수 있듯이 뭐 부모님이 그 우주 비행과 관련된 어떤 억울한 일들도 있고 뭐 가슴 아픈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의 3권에 보면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책이 딱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단 어떤 그 과학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만화를 그리고 있는 이런 작가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는 오빠가 옛날에 준 거야. 그 여기 젊은 친구들은 상상 못 하시겠지만 좀 제 또래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 옆에 끼고 다니면 상대방 이성이 굉장히 멋있다고 쫓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 뭐 플라톤의 국가 같은 두꺼운 책들 이렇게 막 끼고 막 폼을 재면서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코스모스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저도 이 아는 오빠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누나, 뭐 여동생들한테 괜히 책 이렇게 주면서 막 그랬던,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막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오빠였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그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뭐 저런 만화가에게 어떤 그 강렬한 인상을 준 것뿐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앞날의 비전을 제시해줬던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장하석이란 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오셨었는데 과학 철학, 과학사,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고요. 저보다도 나이 어리신 분인데, 근데 장하석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장하준 교수는 아세요? 장하준 교수의 동생. 네. 장하준 교수도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형제가 그런데요. 그 장하준 교수는 저하고 군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소 번호가 104번이고요. 장하준 교수가 110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대 내내 같이 메모반을 썼던 친구인데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 뒤져보시면 장하준 교수가 이제 경제학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하준 교수와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장하준 교수가 얼마나 천재적이냐 하는 에피소드들. 뭐 중학생 때 머리를 걷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다 뻥이래요. 그게 다 자기 동생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은 물리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과학 철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정말 읽기 힘든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권밖에 안 팔린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3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 상도 타시고, 그래서 이게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30도, 20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온도라는 것이 정립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과학의 열정을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이거는 천문학 책이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의 책인데 그것뿐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세계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여기서 벌써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한 과학책도 아니고 어떤 한 청년에게, 소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제 또래 분들도 한마디씩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까 강연 시작하기 전에 틀어놨던 그 영상을 작년에 13부작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는데 이 다시 만들 때 스크립트를 쓰신 분이 아까 그 미망인이신 앤드류안 이런 분이 쓰셨고요. 지금 코스모스 책을 또 쓰고 계세요. 이제 새로운 판본을.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분 있죠. 닐 타이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뉴욕에 가면 그 큰 굉장히 유명한 플라네타리움이 있는데요. 천체 투영관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랑을 하죠. 뭐 책을 한 권 꺼내 갖고 와서.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칼 세이건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칼세이건이 초청을 해요. 자기 학교로. 그래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강연도 듣게 하고 토론도 하고 책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책을 한 권 주는데 거기다 미래의 천문학자 닐 타이슨에게 이렇게 써서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직하고 있고 결국 닐 타이슨도 굉장히 유명한 우주론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위한 그런 것도 하고 요즘에는 이 코스모스 이제 나레이션을 그 1980년에는 칼 세이건이 직접 넣었는데 2014년 판에는 이분이 나레이션을 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가 더 커져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토크쇼에 유명한 과학자들 이렇게 불러서 하고 있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버전의 코스모스가 있는데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맥상통하게 그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아까 장하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써놨는데 뭐 이런 이별, 경이로움, 성찰, 태도, 실천 이런 그 뭐랄까 키워드들이 떠오르고요. 그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 책 속에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떠오른 키워드가 이별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셨거나 텔레비전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거나 또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친구는 그 코스모스를 보고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그때 한창 우주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새로운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들을 위주로 코스모스 책을 처음 만났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뻤고 흥분됐었고 그랬는데 그 제 친구는 한 명은 그때 같이 읽었던 친구는 이거는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는 문학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나 책에는 이 칼 세이건이 어떤 그 거대한 종교나 어떤 거대한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아주 거대한 문명권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에서 뭐 수천 명, 몇천 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설화들까지 다 뽑아내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사무라이의 전설을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진화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난 뭐 5,000년, 뭐 길게는 10,000년 동안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어왔는데 그 문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따져보면 종교라든지 그런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서사적인 걸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제시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규범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꿈을 주고 세상을 살아갈 만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신화, 설화, 종교 같은 것들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도 인용을 하고 그런 설화, 신화도 인용을 하고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그런 것들뿐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곳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것들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것에 빚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난 5,000년 동안 그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줬던 그런 종교와 설화와 신화에 빚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인류의 굉장히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거대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가치 형성을 가지고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와 신화와 종교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을 건설해 나가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어떤 범위를 규정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 자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에게 찬란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부여해 줬던 종교라든지 신화라든지 설화 같은 것들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고맙지만 이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방향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메시지를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냉정한 이별이죠. 아름다웠던 것, 우리에게 찬란했던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과학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유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천문학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과학은 시대의 과학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 천동설을 믿던 시절에 사람들은 되게 멍충이들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증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과학의 가치를, 진리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늘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객관적이려고 하고 합리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의 가치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현재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있는 그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처음과 끝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팽창 우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팽창한다는 말은 쉽지만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체득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관념적이거나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죠.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처음과 끝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지만 어느 곳을 둘러봐도 뭐가 팽창하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일상 속에서는. 그래서 이 팽창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관념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측적인 객관적인 관측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는 지금 팽창 우주인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는 그 우리 몸에는 세포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가 되는 것처럼 이 우주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 은하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은하는 왜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은하 속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 같은 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수천억 개의 별들이 탄생하고 죽고 하는 어떤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은하라고 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는 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하 속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은하가 우주의 기본 단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우주 속에 있는 은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강당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팽창한다고 하는 게 어떤 패턴이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은하였는데 뭐 사람이라고도 해봅시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점점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작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우주는 너무너무 작아서 거의 점에 가까운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돌아가는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각각 독립된 사람인데 이 방안이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과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전체를 생각하기 힘들면 바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몸뚱아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근데 이 공간이 또 반으로 줄어들고 또 반으로 줄어들어서 더 이상 우리를 아무리 폭에 넣어도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해체시키는 거죠. 우리 몸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쪼개면 이제 세포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그 작아진 공간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꽉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주가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포를 또 쪼개야 되겠죠. 세포는 분자니까 각각의 분자로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공간이 생기니까 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작아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넣을 수가 없으니까 분자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쪼개서 원자를 만들면 되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공간은 사이가 텅텅 비어 있어요. 마치 운동장에다가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작은 뭐 앵두 같은 거 하나 놓고 멀리 떨어진 거 좁쌀 하나 놓는 뭐 그런 정도의 공간이 원자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주가 과거로 가서 작아졌어요. 이제는 원자 상태도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를 떼어내야 되겠죠. 원자핵과 전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또 집어넣죠. 그리고 또 과거로 가요. 그러면 이제는 원자핵과 전자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또 쪼개야 되겠죠. 근데 전자는 쪼갤 수가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질을 쪼개면 제일 작은 단위가 뭘까?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가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는 구조가 없어요. 구조가 있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그 물리학자들을 괴롭히는 질문 중에 어디 가서 하시려고 그러면 전자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잘 알아요. 근데 크기는 잘 몰라요. 그냥 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핵을 쪼개야 되는데,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 꾸겨 넣었어요. 근데 우주가 또 작아졌어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쪼개야 되겠죠. 양성자나 중성자를 쪼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네, 쿼크. 쿼크가 그러니까 쿼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뭉치면 양성자가 되고, 저렇게 세 개가 뭉치면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또 쿼크로 나눴어요. 그럼 쿼크와 전자만 있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 쿼크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예요. 구조가 없어요. 물론 전자도 스핀이라고 하는 성질이 어쩌면 구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지만 아직 관측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중에서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를 쪼갤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쿼크와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쪼갰어요. 우주가 엄청 적어서 쿼크와 전자를 꽉 채웠어요. 근데 우주가 과거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쿼크랑 전자를 써가지고 꽉 채워놨는데 우주가 더 작아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집어넣는데 더 이상 갈 공간이 없거든요. 압력, 압축.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압축하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꽉 찼어요.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사실은. 뭐 할 때 제일 유명한 공식이 있죠. E는 mc제곱. 그게 말하는 바는 아시겠지만 m이 질량이거든요. E가 에너지예요. C는 빛의 속도고. 그 말은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질량이라는 건 물질이 있어야 질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호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쿼크와 전자만 있는 꽉 차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로 가서 우주가 더 작아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물질인 쿼크와 전자를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공간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형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네, 이제 다 했어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오겠습니다. 지금 쭉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쪼개서 갔던 것을 거꾸로 해서 다시 우주를 키워보겠습니다.
우주를 키워보면 팽창하는 거죠. 팽창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우주가 탄생을 했을 때 탄생한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르고요. 그 탄생한 순간부터 우주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팽창 우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것을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주 초기로 갔어요. 그럼 우주의 거의 점에 가까운 우주 속에 에너지가 차 있죠. 그럼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커졌죠. 우주가 커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모든 것에 적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질량 보존 법칙. 뭔가 형태가 변해도 전체 총량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서 아주 작은 시공간이 생겼고 그 속에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상태가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전체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이나 에너지의 양은 똑같을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을 지금 우주가 태어났던 시점에는 한 점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 밀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래서 온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가 우주가 태어나는 시점에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우주가 커져요. 커진다는 얘기는 속에 있는 에너지나 물질의 양은 똑같고 다만 커지는 게 뭐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밀도가 낮아지면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마 학생들 배울 때 단열 팽창 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떨어지는 역사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럼 온도와 밀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쪼갰던 것에 역순으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에너지로 꽉 찼던 우주가 이제 커졌어요. 조금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온도가 떨어졌겠죠. 식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유를 하자면 용광로 속에 펄펄 이렇게 끓고 있는 센 물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떠가지고 차가운 곳에다가 놓게 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기 위한 조건이 온도와 밀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해갑니다. 그럼 처음 최초로 우주에서 생겨나는 물질은 뭘까요? 네, 쿼크와 전자. 네, 그게 생겨나겠죠. 그리고 우주가 더 커져서 이제 온도와 밀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쿼크끼리 뭉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주는 에너지로 꽉 찼던 초기에서 조금 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커지면서 우리가 잘랐던 거에 역순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자와 쿼크가 생겨서 전자와 쿼크가 꽉 차 있는 우주였다가 조금 더 우주가 커지면 양성자가 생기고 중성자가 생기고 전자가 있는 우주. 양성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유롭게. 중성자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전자를 뭐라고 하죠? 자유전자. 네. 그러다가 우주가 더 커졌어요. 온도와 밀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전자들이 원자 핵과 양성자와 만나게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되는 거죠. 속박되는 거죠. 그럼 양성자 한 개와 제일 단순한 것부터 생길 테니까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가 만나서 수소를 만들겠죠. 원소의 탄생입니다. 주기율표의 1번. 그리고 그때 주기율표 2번은 뭐죠? 헬륨.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와 전자 2개. 2번. 3번은 뭐죠? 리튬. 그 우주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수소와 대부분의 헬륨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수소와 대부분의 헬륨과 약간의 리튬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다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3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근데 3분 동안에 우주의 모든 재료가 되는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소가 생기는 때가 38만 년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엄청 젊었을 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아주 초창기에 재료가 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론에서 외울 숫자가 되게 간단해요. 3분. 그 재료 만들기. 38만 년에 수소와 약간의 헬륨.
그 다음에 한참 몇 억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걸 우주의 암흑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우주의 나이가 2억 년이나 2억 살이나 에서 4억 살 정도 되었을 때 138억 살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전 우주에서 첫 번째 별이 탄생을 합니다. 별이 탄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별들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빛을 내고 죽어가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네, 다 말씀드렸어요. 우주의 그 모든 빅뱅 우주론의 역사를 지금 몇 분 동안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코스모스에서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주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성운입니다. 이런 성운에서 별이 탄생을 하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뒤에가 성운입니다. 이렇게 가스 구름 같은 데 별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는 것이 원시 태양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의 한 10배 정도 커요. 근데 얘가 한 10배 정도 쪼그라들면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가운데서 별이 탄생한다는 것은 별이 빛을 내는 순간을 우리가 별이 탄생한다고 불러요. 근데 별이 탄생하는 순간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핵융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핵융합작용은 뭐냐면 그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머지 차이가 나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이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38만 년 무렵에 수소가 다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어디서 만들어지나 하면 별이 별빛을 내기 위해서는 핵융합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핵융합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양성자 두 개가 만나면 이게 헬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4개가 되면 주기율표 4번이 되는 거고 6개가 되면 주기율표 6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런 원소들이 별이 일생을 살면서 핵융합작용을 하면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들은 죽어요. 태양 같은 별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태양이 지금 나이가 50억 살인데요. 앞으로 한 40억 년 후가 되면 자기 자체를 주체를 못하고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다가 커지는 방향으로는 도망가는 기체들이 생기고 가운데는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로 분리가 되면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서 이 기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 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태양보다 엄청 무거운 별들이 있는데 그런 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을 겪는데 이런 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억하실 것이 주기율표에 굉장히 100몇 번까지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소 중에서 이 수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무렵에 생겨나서 지금껏 계속 재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물을 한 잔을 마시면 H2O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H라고 하는 그 수소의 양성자 알갱이는 어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태양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주의 나이 38만 년 또는 그 이전에 3분의 1 때 만들어진 양성자를 재활용하면서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신다는 이야기는 138억 년 전에 생수를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태양에서 만들어지거나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들이 죽어가면서 내뿜은 성운 속에서 태양은 사실은 3세대나 4세대 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 성운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될 테고 그렇게 축적이 된 곳에서 3세대나 4세대 별로서 태양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는 탄생할 때부터 이런 원소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서 탄생을 하죠. 그것들이 생명의 재료가 되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원소들은 태양이 태어날 때 주변에 있던 성운 속에 있던 원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밀도와 온도와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높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별의 내부에서는 별이 갖고 있는 밀도와 온도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는 금속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금, 금, 은, 뭐 텅스텐, 마그네슘,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뭐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100몇 번까지 있는데 사실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여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우주 속에서 수소와 헬륨의 대부분이 만들어지고요. 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산소, 질소, 탄소 같은 게 만들어지고 금속이라고 부른 것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나 이 프로젝터를 만들고 있는 구성 원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그 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이 그 숨어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경이로움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경이로움은 단지 경이로움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굉장히 작은 점이 보이는데요. 화성에서 본 지구입니다. 화성에서 우주 탐사선이 찍어 보낸 지구의 모습이고요. 토성 근처에서 카시니호가 찍어 보낸 지구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이 사진 속에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뭐 점 보이시나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 근처를 가면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날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 속에 없을 겁니다. 저는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점이고요. 이래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항상 이런 경이로움과 더불어서 항상 이런 허무함이 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작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심하게 보이는 이 한 점 속에 1990년이면 걸프전이 한창 일어날 때고요. 굉장히 이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전쟁에 휩싸여 있는 지구의 모습이지만 이 지구를 떠나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는 하나의 푸른 점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것이냐 하면 6,600만 년 전에 우연히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바람에 당시에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던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 멸종에서 살아남은 이런 종류의 포유류가 있었는데요. 우리들하고 코끼리하고 고래의 공동 조상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있지 않고 아마 닭의 모습이거나 또는 공룡의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파리가 날아다니면 막 혓바닥을 잡아먹으면서 하고 있겠죠. 운 좋게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미미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고 어쩌면 무작위적으로 살아남은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많은 원소들은 사실은 그 고향이 우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더스트란 말을 씁니다. 별먼지. 우리의 고향은 저 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생각하는 이 붙는 거죠. 그런 별에서 왔지만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는 그런 인류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성찰을 통해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주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존재지만 사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우주에 끊이지 않고 내려왔던 그런 모든 화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두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소중한 지구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게 되고, 아까 보셨던 창백한 푸른 점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의 갈등, 그 속에서의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전쟁을 통한 갈등 관계들을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면 우리는 같은 지구인으로서 지구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 책의 내지에 보면 누구에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앤드류안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최근의 번역판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과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이곳에서 진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그것도 각각 시대가 따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당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다. 이런 최대 헌사를 칼 세이건이 앤드류안에게 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처음 보여드렸던 번역본인데요. 저는 이 번역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했는데, 아까 보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서사적이고 비장해 보이는 그 번역인데 비해서 이 번역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주 큰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에 앤드류안 당신과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칼 세이건이 이 작은 문구에서도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칼 세이건이 항상 우주를 바라보지만 인간을 얼마나 아끼는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삶과 휴머니즘을 갖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동안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책들은 많습니다. 어떤 성찰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는 책들은 많은데,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치되어서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몸소 실천하는 것들이 여기에 쏟아져 있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13장은, 마지막 장은 전부 다 인류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 될 것인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과학자로서 그 과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줍니다. 칼 세이건입니다. 잡혀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칼 세이건은 현장에서 특히 핵무기, 핵실험 반대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액티비스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소 체포되는 것도 불사할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은 그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칼 세이건이 굉장히 초창기부터 그 미국의 기밀 그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우주 탐사의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특권을 반납을 해버려요.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견해를 꿋꿋하게 했었고, 이런 그 핵전쟁 반대 운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칼 세이건은 성소수자에 대한 그 옹호 자료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특이하게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에 선두에 섰어요. 그 앤드류안은 그 단체의 회장도 하고요. 근데 마리화나 자체의 유해성 이런 걸 떠나서, 뭐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뭐든지 어떤 균형의 문제인데요. 담배라고 하는 것과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1920년대에 그 담배 회사에 의해서 마리화나가 불법화되고 담배가 합법화되면서 그 역전되는,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 의학용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쓰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균형에 맞지 않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칼 세이건은 해커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감옥에 잡혀있는 해커들이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틀 속에서의 그 소수자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억울하게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행동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칼 세이건은 자신이 만들어낸 과학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보편적인 가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그 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평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양성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몸소 더 적극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까지 껴안으면서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돋보이는 것은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통한 실천의 문제와 태도를 견지하는 문제와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일치시켰던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 세이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인식론이라고 봐요. 과학을 학문적으로 또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과학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적인 진리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요. 어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태도고 그런 걸 통해서 도덕이라든지 그 이전에 종교와 설화와 신화가 우리에게 해줬던 우리의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칼 세이건의 주장이고요. 칼 세이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학자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과학자는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것들이 커가면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앤드류안에게 했던 헌사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38억 년의 우주사를 1시간 만에 해치우려고 하는 게 무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시간 동안 우주의 과학적인 변화와 그 속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매우 쉬운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내공입니다. 내공. 나는 우리 대진여고 학생들이 장차 그런 내공을 갖는 그런 청년들로 커지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학문의 분야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학문을 너무 잘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무슨 선택의 영역처럼 쪼개놨어. 지구과학을 할 사람, 생물학을 할 사람, 물리를 할 사람, 화학을 할 사람 다 쪼개버렸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수능에서 몇 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너무 쪼개놓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우주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버렸어요. 그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학문적 분야를 더 전진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해요. 근데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중계동에 있는 영어과학교육센터라고 있죠. 그거를 이런 우주적 시각을 갖는 전문 교육관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명인 교수님이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칼 세이건의 그 13부작을 사롱을 만들어서 한 부작씩 같이 보고 그것을 해설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 근처에는 없었는데요. 기회가 닿으면 우리 이명인 교수님을 좀 더 여러 차례 초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근에 이런 영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이런 분들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새로 생기는 우리 과학관에서 그리고 영어과학교육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하지 못한 질문은 그런 전문 우주과학관이 생길 때 보다 자세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명 교수님한테 큰 박수 보내고 마치겠습니다.